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의 김관묵 관장입니다. 원래는 그 호텔에서 모든 사람들 같이 모여서 하면은 상당히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코로나가 세상을 바꿨는데 우리 일상도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는 지금 그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통행증을 2개 받았어요. 저희 코트라 사무실 50명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받아서 다행스럽게 출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다른 여기에 이제 제가 처음에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신다 그래서 강의 주제를 어떻게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슈는 코로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그럼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코트라에 1996년에 입사해서 뉴욕, 자카르타, 자그레브, 호치민 그렇게 이제 4개 지역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이제 본사 근무를 했고요. 여기 이제 제일 요 사진 보이시는 게 이제 뉴욕 무역관 앞에 사진이고요. 이때 제가 갔을 때 2000년에 갔는데 2001년에 9.11 사태가 터졌었어요. 상당히 되게 변화도 많고 시끄럽고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나름대로 또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근무는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사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조끼라는 시스템인데요. 인도네시아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혼자 운전하는 사람, 2명 운전하는 사람은 시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3명 이상 사람이 있어야 차를 타고 시내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혼자 운전하는 사람 또는 이제 기사랑 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을 태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타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한테 인도네시아 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스템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오젝이라고, 지금은 고젝으로 바뀌었어요. 베트남에도 이미 진출을 해갖고, 뭐 이제 배달 서비스를 주로 하는데, 그때 이제 오젝이라는 서비스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 사진은 이제 크로아티아 뭐 이제 축구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럽의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주변부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뭐 이 조그만 나라는 어떻게 유럽에서 잘 살아남으면서 또 끝까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사진이 얼마 전에 저희 셧다운 되기 전에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인터넷 쇼핑몰 오토바이들이 와서 제품을 배달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 한 20년 넘게 제가 코트라 생활을 했었는데 또 운이 좋게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총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어떤 나라가 잘 나가고 있을까? 사실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다고 하고 작년에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나라가 좀 잘 나가고 또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까? 이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해서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그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다 바뀐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국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키워드를 4개 정도 뽑았어요. 이 4개에 대해서 이따가 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새 이제 미중 분쟁이 되게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뭐 나중에 G2에서 G1으로 올라가니 많이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들은 비즈니스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베트남에 지금 이제 근무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야, 베트남도 중국같이 되는 거 아니야? 사회주가인데 나중에 한국 기업들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야 그렇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베트남은 1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한국이 비즈니스 하는데 괜찮을까? 이러한 또 이제 의문사항에서 요 챕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에 어느 나라가 잘 나갈까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7월에 과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를 갖고 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전경련에서. 그러니까 올해 안에 회복된다, 이제 1년 5개월, 2년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 부분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 이 파란 부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입니다. 실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들이 이루어지고요. 낮은 국가들은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많은 그 개도국들이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일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23% 정도가 올해 내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1년 5개월 정도 지나서 내년 중반 이후에 47% 정도가 회복이 되고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1년 5개월, 2년, 3년 해서 길게는 5년까지도 간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야 설마 3년, 4년, 5년까지도 갈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엊그제 신문 보다 보니까 미얀마는 4년, 5년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최소 2년 정도, 3년 정도는 걸릴 거다. 그리고 그거는 국가별로 좀 편차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K자 회복인데요. K자 모양이 생겨갖고 어떤 부분이 좀 빨리 회복을 하고 어떤 데는 좀 늦게 회복을 하느냐 했을 때 선진국, 정보통신, 뭐 전자상거래, 바이오, 대기업, 뭐 주택시장 이런 데들이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고요. 이 반대되는 경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도국이라든가 전통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이런 시장들은 상당히 회복이 느릴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시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하나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6%, 7%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대규모 큰 선진국에서 6%, 7% 성장한다는 건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올해 뭐 4%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고,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작년에 다 마이너스 6%, 7% 성장했는데, 작년을 다 회복을 못해요, 올해. 근데 미국은 뭐 작년에 마이너스 3.5%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60% 성장하면 일단 2019년 수준을 올해 넘어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그 중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으로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코로나19 수준을 올해 넘어설 거다. 그리고 3월 경기 부양책의 영향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 증가로 비즈니스 제한이 해제된다. 그래서 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미국이 잘 나간다. 오케이. 그 다음 또 잘 나가는 나라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올 상반기 때 12.7% 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그 마이너스 성장이 2%대가 마이너스 6.8%대가 1분기 때 나왔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뭐 보이기에 높은 성장을 기록한 건 사실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8%대, 9%대 성장이 올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작년에 2.3%, 올해 8%, 그럼 평균 한 5, 6% 이상은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도국 중에서도 이만큼 중국만큼 또 성장률이 나오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중국은 성장이 금방 회복이 됐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봤더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38.6%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중국의 경제 성장에 그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이나 인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예, 다른 주변의 개도국, 중국이 아닌 다른 개도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상당히 수출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좋거든요. 모든 공장들이 제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 증가율이 하반기에도 뭐 상반기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거다 이제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이 상당히 지원 지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회복이 제일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나라 하나가 이제 대만이에요. 대만이 작년에 중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았어요. 작년에 4.64% 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초고속 성장을 했다. 그리고 91년 이래 중국을 뛰어넘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였고 올해 1분기 때 8%가 넘었고 연간으로도 5%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또 잘 나갈까 보니까 이제 TSMC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반도체. 거기가 이제 워낙 잘 나가니까 지금 되고 있고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관련되는 그 산업들의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아주 적나라하게 중국 대신 대만을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마 대만은 올해 경제 성장이 아주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힐 거고요. 이 세 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국가고요. 저희 한국도 한번 봤습니다. 한국도 봤는데 우리나라도 그 상반기 때 상당히 그 괜찮은 경제 성적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반기도 어느 정도 괜찮을 거다. 뭐 이제 왜냐? 그랬더니 수출 부분을 주로 뽑았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보시면 뭐 반도체, 가전, 2차 전지 뭐 다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지역별로 봐도 누적으로 보면 이제 상반기 때 중국이 23%, 미국이 34%, 베트남 22%, 일본 11%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상당히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감소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미국, 중국, 대만에 비해서 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를 봤는데요. 이게 IMF에서 7월에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제 전망한 수치입니다. 보면은 미국, 중국, 뭐 베트남,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이제 올해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작년에 마이너스 3.5에서 7 플러스가 됐죠. 그러니까 올해 이미 플러스가 된다는 거고요. 중국은 뭐 작년에도 플러스였고 올해 상당히 높고. 그다음 일본이나 유럽이나 독일이나 다 작년 수준을 회복을 못해요. 작년에 마이너스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 결국 2019년 수준으로 올해 회복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조금 괜찮은데 여기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좀 변수가 좀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조금 괜찮고 태국이나 필리핀은 이미 이 작년 수준을 회복 못한다라고 다 결론이 나왔어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그런 와중에 베트남은 지금 6.5% 성장 예상을 했는데 지금 4차 유행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년 플러스 올해 플러스 해서 괜찮은 편이고 한국도 올해 작년 마이너스 수준을 뛰어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평균은 6% 정도가 나오는데 이 6%가 다 미국, 중국 뭐 이런 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원 지투에서 6%를 다 나온다는 거고 나머지 선진국, 후진국은 6%를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선진국은 그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재정 확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보급이 되면서 뭐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개도국 같은 경우는 올해 이 백신 보급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작년에 마이너스를 딛고 일어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올해 이제 3월치인데요. 한번 뽑았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모든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가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등부터 10등 뽑았는데 뭐 1등부터 8등이 전부 다 뭐 소위 인터넷, 뭐 플랫폼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이 기업들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있고요. 보면 미국 기업이 7개, 중국 기업이 2개, 대만 기업이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대만, 뭐 중국
세계 나라가 잘 나가고 있고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시장이 뭐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경제를 예측을 한다고 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요 세계 나라는 괜찮을 거다. 근데 이제 텐센트 알리바바는 요새 좀 문제가 좀 생겼죠. 중국 시진핑이 이제 좀 태클을 걸면서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폭락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뭐 삼성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미국 주식시장 7공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해외 주식 많이 하는데 전부 미국 주식 7개 그리고 뭐 KRX, BBIG, K 뉴딜 지수, 배터리, 뭐 인터넷 게임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인터넷 관련되는 플랫폼 관련되는 주식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괜찮고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좀 잘 나갈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백신 접종률이에요. 백신 접종률이 미국, 유럽, 선진국이 이제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선진국이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첨단 기술 경쟁력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제 몇 개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조금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AI, 빅데이터, 전기차, 반도체, 2차 전지 다 미국, 중국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GVC 하에서의 제조 능력,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만드는 데 경쟁력인데 그 부분이 이제 경제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이 좋은 나라가 지금 경제가 괜찮아요. 그런 면에서는 중국, 대만, 한국, 베트남도 상당히 괜찮은 측면이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백신, 그리고 기술, 그리고 제조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춘 나라가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증식 이후에 유망할 산업이 뭐냐 했을 때 바이오 헬스, 교육 사무, 인공지능, 스마트팜, 빅데이터 해서 첨단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물론 생산 제조 물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명할 거고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잘 나갈 거냐 할 때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소비 산업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년, 10년 안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보다가 가만히 또 보니까 이게 더 빨라질 것 같아요. 3년 내에 이게 다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으로 바꿨어요. 한번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코트라에서 했었던 웨비나에서 나왔던 이제 강의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 보건, 위생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이거 말고도 일단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역대급으로 불안, 불편, 불만들이 사람들한테 다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비즈니스 기회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뽑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기업은 뭔가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뭐 홈코노미, 언택트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거고 결국은 언택트가 뭐냐면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서비스. 이게 이제 언택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소비가 중요할까라고 해서 8대 소비 키워드 뭐 홀로 뭐 해갖고 이제 약자 뽑아갖고 많이 이제 뭐 전문 기관에서 뽑아놓은 건데 홈코노미 온라인 쇼핑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 머리가 끄덕끄덕여지는 그러한 이제 주제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뽑은 거는 4개를 뽑았고요. 4개 중에 하나가 온라인 쇼핑, 건강, 구독 서비스, 뭐 이제 여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쇼핑에 들어가니까 요거 외에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하나 더 뽑았어요. 그래서 그 4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산업 비즈니스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전 건강이에요. 안전 건강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백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실제로 산업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산업들이 이걸 갖고 응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페이스 쉴드죠. 페이스 쉴드와 지금 선글라스를 결합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예쁘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든 그 페이스 쉴드고요. 이거는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이제 이런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에 좀 더 예민하고 또 뭔가 시대를 선도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도 또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그 살균 소독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살균 소독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그 식사를 배급을 하는데 사람이 이동을 안 하고 로봇으로 이제 배달을 한다는 거죠. 일단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줄여준다는 측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수 또 의식점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새로운 화면인데 디자인을 전문으로 이제 연구하는 회사에서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이 개발된다. 이러한 컨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대형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이에요. 공원은 기본적으로 뭐 나무와 벤치와 이런 것들이 있고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요거를 옛날 그 영국 정원 같이 뭐 높은 나무를 씌워서 이 사이사이에 그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2m 거리 유지가 되게 하는 이런 형태로 아마 공원도 바뀔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 돗자리죠. 돗자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앉는 건데 이것도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서 각자 2m 거리 유지를 하면서 뭐 같이 공원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 측면을 보여준 거고요. 뭐 밥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리막을 해갖고 식당에서 우리나라 뭐 구내 식당 이런 데서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만들면은 좀 더 폼나지 않냐? 좀 폼이 날 것 같아요. 여기서 먹게 되면은 뭐 세트 메뉴, 코스 메뉴를 해도 먹으면서 상대방하고 좀 우아하게 포도주 먹으면서 또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요건 이제 공원 휴대용 의자인데 2m 거리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의자예요. 이런 걸 들고 다니면 또 건강에 아니면 또 위생에 더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보여주는 건데 단순한 아이디어긴 한데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 비행기죠. 비행기에서 우리가 타는 좌석들도 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변형이 되면 최소한 그 상대방과의 접촉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학교, 교실 이렇게 이제 일자로 클래스룸 타입으로 앉던 것들이 중간에 선생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런 형태로도 변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중시된다고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리두기라든가 위생에 대한 관념들은 상당 부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고 만약에 똑같은 돈에 똑같은 뭐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왕이면 좀 더 안전한 비행기, 이왕이면 좀 더 환경이 좋은 학교 이런 걸 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새 출시하는 제품들이에요. 삼성에서 키오스크, 우리나라 지금 키오스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다르냐면 항균이 되는 키오스크예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눌러도 100%뭐 다 항균이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항균으로 만드는 거예요. 99.9% 항균이다. 신용카드를 상대방한테 줬다가 다시 받았다가 사람 손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뭐 스타일러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대요. 과거에는 뭐 매일 빨기 어려우니까 드라이 클리닝을 매일 주기 어려우니까 스타일러를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에 어떤 먼지나 어떤 세균이 묻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 관련된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 스타일러 의류 관리기를 구매를 많이 한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로비에서 에어 샤워하고 클린 엘리베이터 자주 살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공기를 쉬어서 전체 병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없애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했던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뭐 클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아파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돈이 된다는 거고, 실제 그 엘리베이터가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언택트, 안전, 건강과 관련된 기술들은 계속 응용해서 뭔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본 거고요. 여기에서도 뭐 이제 거리인식 수리장치로 터치리스 제품, 그래서 뭐 수도꼭지 같은 거 자동 센서하는 거는 이미 하고 있죠. 그거 외에도 뭐 집 접촉 방식으로 뭐 출입 인원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뭐 NFC 태그, 이것도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저기서는 센서를 이용해서 터치 안 하고도 음식 메뉴를 주문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상당히 시장 전망이 괜찮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노클링용 마스크인데, 이걸 갖고 이제 산소 호흡기용으로 다시 변형을 시킨 거예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3D 프린팅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다. 많이 비싸지 않게.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그 판교에서 정보통신진흥원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돼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엊그제 뉴스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성수동에 이게 버스 정류장에 있는 데스크인데, 이걸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열화상 카메라로 출입을 제한해서 열이 높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냉난방이 다 된답니다. 그리고 자외선 살균, 미세먼지 조절, 그리고 무선 충전기, 간이 테이블, 의자, 상당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뭐 K 방역의 또 다른 혁신적인 제품이다. 아니 뭐 스타벅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제품들이나 이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도 줌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줌은 저희 회사도 작년부터 썼어요. 그 전까지는 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줌이나 이와 유사한 화상담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이게 뭐 코로나 끝나면 없어질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될 거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앞으로는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할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가 거의 지금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리고 제가 화상으로 웨비나 이제 여러 번 좀 해봤는데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 사람이 뭐 10명 같이 들어가 있고, 그 화면을 보면서 뒷화면 배경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화상으로 친구랑 만나서 맥주도 한잔 해봤는데 그것도 1시간 이상 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엊그제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이제 클래스룸 타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실 앞에서 강의하는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감이 좀 향상된다고 합니다. 바탕 모양의 그러한 화면보다는. 그리고 줌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회의실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사람을 배치하면 내가 굳이 사무실에 가서 사람들 다 회의실로 모여라 안 하더라도 회의실에서 회의 같은 느낌이 드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존감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걸 수도 보이긴 한데 실제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화상 회의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메신저도 여기서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도 서로 보여주고 보내주고 받고, 그래서 하면서 회의하듯이 같이 옆에서 일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점 더 발전이 되는 거야. 이런 화상항납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럼 이제 모든 업무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되는 거죠.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이 원래 일원화돼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상당히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화상 상담과 관련되는 시스템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뭐 슬랙, 스위프트, 줌, 뭐 드롭박스, 잔디 같은 데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공존감과 결속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약간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 호텔에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 좀 더 재밌게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컴퓨터 화면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 보면은 화생의 협업 툴만 비대면 기술이 아니다. 딥테크 전자문서도 있다라고 하는 게 보면 이 화상회의 시스템 하나에 화상회의, 전자서명,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메신저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미국에다 상장되어 있고 이 기업들이 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 서비스 하나에는 많은 요소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요소 기술들의 어떤 강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또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에서도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안전과 건강 관련돼서 화장품은 색조 화장품 대신 기초 화장품 클렌징이 뜬다. 개인 위생 청결이 상당히 관심이 높다. 뭐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붕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요. 위생 관련해서 뭐 프리미엄 고성능 대형 가전 제품이 선호된다. 건강식품, 그 홈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제품들에 들어가는 기술과 부품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제품들도 상당히 나름 이 코로나 시대에 괜찮은 제품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에서 이제 올린 자료인데요. 이제 B2B 플랫폼 임원이 말하는 시장 기술 전략 하면서 코로나 때는 메이크업 제품이 줄었고 그리고 보건 제품, 냉동식품이 상당히 급증을 했었다. 근데 이제 백투노멀로 돌아갔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보복 소비가 눈에 띈다라고 하는데 메이크업 제품도 이제 다시 수요가 는다. 그렇지만 건강, 웰빙, 면역, 영양제, 유기농, 슈가프리 이런 거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이 될 거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비즈니스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과 위생이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 있는 그냥 뭐 관련되는 제품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뭔가 개발하는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뽑은 게 이제 구독 서비스입니다. 아니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그렇게 많이 각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13년 전에 그때 아이팟 개발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MP3 플레이어를 갖고 다니면서 노래를 사서 거기에 저장을 해서 거기에 듣고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음악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음악을 스포티파이 아니면 멜론 해서 다 스트리밍으로 그 구독해서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티파이 전 세계 구독자가 3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다 구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구독 경제 소유의 종말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구독한다는 의미인데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 관련돼서 그 교보문고 한번 쳐보면 책이 20, 30권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구독 쪽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고 실제 구독 경제는 뭐 2000년, 2015년, 2020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독 서비스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실제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제 친구가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상무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돈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설치만 하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는 매달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대 엘리베이터 팔았으면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업은 생산, 제조, 설치, 서비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서비스, 유지관리가 가장 최단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원가로 한대요. 그냥 원가로 하고 그 다음에 뽑아내는 게 10년, 20년에 걸쳐서 엘리베이터 그 설치 비용을 다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구독 서비스가 이미 되고 있다는 거고요. 힐티라고 이제 공구회사예요. 이게 유럽에 있는 공구회사인데 상당히 고급 브랜드입니다. 이거 이제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그래서 이 공구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를 새로 개발해서 많은 건설회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었는데 실제 건설회사가 원하는 거는 새로운 제품을 뭐 계속 사겠다는 욕구보다는 어떤 공사가 있을 때 할 때마다 이제 그 공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시기에 맞춰서 공구를 네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공급해 주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이득이다. 내가 필요한 걸 샀다가 또 한 3, 4년 후에 다시 공구를 사서 그 계속 찾아갖고 쓰느니 새로운 제품들을 쓰고 싶고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몽땅 관리해주겠다. 이거 공구를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 기간에 맞춰서 1년이면 1년, 2년 동안 최신의 힐티 공구를 갖다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수거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 공구를 서비스의 개념으로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2008년 뭐 금융위기 때도 상당히 서비스가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도 구독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좀 바뀐 이제 새로운 구독 서비스 모델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펠로톤이라는 업체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뭐 짐이나 헬스클럽이 다 손님들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이제 펠로톤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짐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회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실제 뭐 운동기구 몇 번 해봅니다. 근데 이게 하는 것도 지루하기도 하고 또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면 이제 헬스클럽 트레이너를 불러요. 근데 그 양반 이제 돈 줘야죠. 매달 얼마씩 주고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던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예 동영상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뭐 스피닝 바이크를 타면서 실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강사죠. 동시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 10,000명이 접속을 해서 이 사람의 지도에 맞춰서 같이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뭐 스피닝 바이크를 뭐 30분 동안 뭐 500칼로리를 태웠다. 뭐 나는 300칼로리밖에 못 태웠네. 뭐 이렇게 서로 경쟁도 하면서 또 다양하게 이제 실제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 헬스클럽에 가서 그냥 혼자 운동하는 거와 다르게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10배 급등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되게 열심히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쟁사는 넷플릭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넷플릭스로 지금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보긴 하는데 넷플릭스의 시간을 더 쓸 거냐. 이왕이면 펠레톤이라는 뭐 운동도 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낄 거냐 했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팬더라고 하는 이제 전기 기타 제조업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뭐 세운상가 이런 데 전기 기타 뭐 이런 악기 파는 시장들이 되게 잘 됐었는데 요새 되게 어렵다고 해요. 요새 사람들이 잘 악기 연주를 안 하는 거죠. 옛날만큼.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자, 그 뮤지션들이 기타를 살 거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고객의 50%가 여자더라. 그리고 90%가 전부 초보자더라. 그리고 장비 사는 데보다 실제 배우는데 레슨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그리고 신규 고객의 90%가 3개월 만에 다 그만두더라.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시 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기타를 사게 되면 뭐 30분당 20달러, 40달러씩 레슨비 지출을 하는데 월 9.99달러만 내면 너 아무 때나 네가 기타 레슨을 받을 수 있어.
하는 거죠. 이 강사도 전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펠로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교육 서비스에 이런 그 화상으로 같이 도입을 하면서 초급자용, 중급자용, 고급자용에 맞게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뭐 하면서 훨씬 더 흥미를 느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3달 만에 관두지 않고 더 오랫동안 기타를 치면서 또 이 사람들은 자기 기타 파는 거 외에 이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구독 서비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팬더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되게 유명한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어려웠다가 다시 지금 이 서비스 모델로 상당히 많이 도약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도 유튜브 보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 TV는 안 보고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구독 서비스입니다. 뭐 구독, 좋아요는 뭐 사랑입니다 하면서 맨날 유튜브 보면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되면은 돈 누가 어떻게 버나 궁금해서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수익이 가장 높은 사람들 뽑아낸 표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1년에 85억을 번답니다. 그래서 뭐 15억까지 이렇게 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나 했더니 장난감 간식 리뷰, 뭐 음식 리뷰, 장난감 놀이 리뷰,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갖고 그거 갖고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우리나라의 유튜버 그 사람들의 구세층에 신고한 사람들 기준으로 월 수익이 평균 933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 평균이 월급 300만 원 정도고요. 한 3배 정도 더 벌죠. 그리고 구글에서 주는 돈보다 PPL, 간접 광고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광고 없이 돈 내고 보는 유튜브 채널도 생기고 하면서 이 구독으로 점점 더 많은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를 옛날엔 $10,000 주고 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월 $199만 주면 계속 이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과거에 $10,000까지 주고 사기는 어려웠던 사람들도 다 요거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많은 자동차 회사들도 이러한 구독 형태로 서비스를 내놓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컴프레서는 공기 압축기인데요. 이거 공장에 사다가 설치해 놓고 써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구독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압축기를, 컴프레서를 빌려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까지도 이제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가 내용이 어떻고 장점, 뭐 단점은 대충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 이미 구독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다 이해를 할 건데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구독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보니까 요새 화장품도 이제 안 사고 구독으로 해서 매달 아니면 매주 받아갖고 바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 피부 진단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만든 화장품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종의 큐레이션입니다. 자기한테 맞도록 모든 것들을 최적화시켜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미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가 없으면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건데 지금은 그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맞춤형이 가능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구독 서비스와 달라진 게 그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뭐 샐러드 구독 서비스 해주고 건강식품 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알바 체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들이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떻게 일하고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핸드폰 앱으로 그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앱이에요. 이것도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뭐 돈 10,000원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일일이 그 알바생한테 잔소리 안 하고 쉽게 요거 핸드폰만 갖고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구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도 되게 알러지도 많고 다 반려동물마다 되게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 건강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강아지의 특성, 고양이의 특성에 맞게 조합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뭐 반려동물의 그 사료 이건 그냥 슈퍼에서 사면 되죠. 근데 굳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맞춤형으로 개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기존의 구독 서비스랑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마카세 많이 뭐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 시집 가면 주방장이 그날의 가장 맛있는 신선한 해산물을 주는 거죠. 거기에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전문성. 나 어떤 생선이 맛있는지 잘 몰라. 그리고 이제 메뉴 고르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나올까? 또 이런 기대감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오마카세예요. 근데 이 오마카세가 구독 서비스에 그대로 결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미국 사례인데요. 선물 큐레이션 서비스. 이 창업한 사람이 여자친구 선물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될지를 되게 고민하면서 어렵다는 거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한테 어떤 선물 줘야 좋아하지? 이거 알기 쉽지 않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이거를 AI 빅데이터가 골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와이프의 뭐 개인정보라든가 뭐 이런 걸 넣으면 우리 와이프는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걸 주로 구매를 하고 뭘 하고 어떤 제품들을 찾아보고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적화시켜서 해주는 거야, 대신, 나 대신. 그래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기업에서 직원 선물용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용으로 기업, 그러니까 직원마다 다 다른 형태의 선물들이 구성이 되겠죠. 근데 내가 사장으로 만약에 기업 그 직원들한테 선물 준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걸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스낵폰은 우리나라 회사예요. 여기는 이 사람이 회사에서 막내 시절에 매일 간식을 준비를 했대요. 선배들을 위한 뭐 음료수라든가 과자라든가. 근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총무 윤장원 과장 같은 경우도 요새 매일 점심을 뭘 주문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드실래요? 물어보기도 하고 어제 뭐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또 누군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 취향에 맞게.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한번 써본 기업들의 서비스 이용 그 지속률이 9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구독 서비스가. 그럼 뭐 충분히 입장에서 편하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가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지금까지 소유와 공유의 서비스는 소비자가 제품하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리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품을 사러 가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죠. 쇼핑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구독은 뭐냐면 그러한 재화 서비스를 취향에 맞게 선택도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여기에서는 차별성은 이거예요. 비대면, 빅데이터, 큐레이션, 클라우드. 이 기능이 있어야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독 서비스가. 그냥 월정액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의 구독 서비스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구독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보충형 서비스, 렌탈형 서비스, 접근형 서비스.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했었죠.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거. 근데 이거를 속옷, 양말, 화장품, 뭐 술, 면도기, 생리대 뭐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점점. 굳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구독해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니까. 그럼 이제 취향이 알 필요가 없겠죠. 렌탈. 자동차 정수기만 렌탈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명품 가방, 가구도 렌탈하고 유아용품. 저도 유아용품 렌탈은 이용할 것 같아요. 애기가 어리면. 어렸을 때 맨날 장난감 사주고 뭐하고. 교육용 교구. 이런 것들도 렌탈이 편하겠죠. 예술품. 집에 그림도 몇 달씩 돌아가면서 걸게 해주는 거예요.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뭐 영화, 소프트웨어, 게임. 지금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는 게임을 사질 않아요. 다 구독을 해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들을 마음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넷플릭스랑 똑같이. 그게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독하고 매월, 매년 돈 내고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트너에서 이제 여기 전문 IT 시장 예측 기관인데 2023년에 전체 제품 기업의 75%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이게 상당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가 물건을 단순히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고도화시키고 아니면은 그 개인화시켜서 구독 서비스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첫 장에 나왔던 구독 경제, 소유의 종말, 거기에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뭐 제목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사회생.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그 소프트웨어밖에 안 만들었었는데 그거 만들었고 컴퓨터 나올 때마다 팔았었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갈까? 테슬라는 웃고 있다. 뭐 애플은 변화한다. 뭐 아마존, 뭐 유통전쟁, 뭐 디즈니가 지금 넷플릭스 대항해서 만들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독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확장, 그러니까 부의 끝없는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되게 변화하면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뭐 매경제에서 정리한 거예요. 위클리 티셔츠, 양말, 면도기, 도서, 그림, 꽃, 맥주도 새로운 맥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희귀 수제 맥주, 뭐 이런 것들, 안주도 같이 배달해주고, 뭐 그리고 뭐 뜨개질 용품, 취미,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다 시장 가서 샀던 것들인데 다 이것들이 이제 구독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이건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될 거다. 그리고 점점 가속화될 거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예요.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신문에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중에서도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게임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도 로블록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 이겁니다. 시가총액 60조 원, 일평균 방문자 3,500만 명, 월간 사용자 1억 5천, 개발자가 800만 명. 이 다 자발적인 개발자예요. 회사 내에서 이거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핵심 체류 시간이 유튜브에 2.5배. 내가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나 보지? 생각해봤는데 로블록스를 쓰는 사람은 유튜브보다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걸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고. 이게 뭐냐면 옛날에 게임의 숲, 뭐 동물의 숲,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닌텐도에서 나왔던. 비슷해요. 아바타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다르냐면 일반 게임하고 다른 게 자유롭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5천만 개의 창작 콘텐츠가 있다. 그 안에는 127만 명이 평균 1만 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다. 이 게임 개발에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유튜브 방송해갖고 수익 얻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40만 명이 전업했다. 아예 취미생활이 아니라 이거 갖고 직업을 바꾼 거죠. 이 안에서 가상화폐로 모든 상업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른들은 스타벅스 가서 뭐 서로 얘기하고 하지만 애들은 전부 로블록스 가서 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가상현실 게임인데 다음에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대체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로블록스입니다. 이게 최근에 성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사례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한번 이제 정의를 하면 메타가 이제 가상 초월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는 유니버스를 갖고 이제 줄인 거죠. 그러니까 초월 세계죠. 거기에 이제 가상현실, VR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같이 접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아바타가 있다는 거고,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여기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입니다. 보니까 아까 로블록스보다는 훨씬 더 사람같이 생긴 애가 나와서 있는 거죠. 여기에 옷도 다양하게 있어요. 400원, 뭐 1,000원, 뭐 1,3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을 입히는 건데, 여기 이제 구찌가 되게 열심히 이 제페토에서 상품을 팔고 홍보하고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구찌 말고 디오르도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만들었어요. AI 기술로 아바타인데 1,000개가 넘는 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얼굴 하나에 1,000개가 넘는 표정이 있는 거예요. 나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게임, 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2억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해외 접속이 9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2억 명 중에 1억 8천은 전부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거고, 블랙핑크 팬사인 했을 때 4,600만 명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70만 명, 뭐 하루 판매 아이템 2,500만 개.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형놀이 같은 느낌인데 인형에다가 구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구찌 선글라스를 씌우고. 이거 갖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내가 구찌를 사기 어렵잖아요. 근데 내 가상 아바타한테 사서 입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친구랑 그 아바타 세계 내에서 자기 자신을 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찌는 단순히 이제 이것들을 파는 거 말고도 핸드폰을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있게 하면 새로 신제품을 자기 발에 신켜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화면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신어본 화면이죠. 실제 매장에 가서 내가 신발 신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 구찌 매장까지 가서 신어보기가 상당히 많은 과정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가상 공간에서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낮은 진입 비용으로 고객의 경험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찌 신발은 가상 공간에서는 몇천 원, 만 원밖에 안 해요. 뭐 100만 원짜리지 보통요. 그렇지만 그렇게 있고 나이키가 아바타형 신발을 500만 켤레를 판매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가상 공간에서도 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디즈니, 푸마, CU 계속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 뭔가 홍보하고 뭔가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은 그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람이 렌지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바타 의상을 만들어서 월 1,500만 원을 번답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에서 모델 하다가 자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만든 거예요. 가상으로. 그래서 한 달에 20세트 정도를 만든답니다. 근데 월 평균 세후 1,500만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제페토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얼마나 편해요. 이 사람은 이 만들어서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 5월에 22원짜리, 24원짜리 옷 만들었는데 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니까 사실 20원, 40원 이거는 사실은 뭐 얼마든지 학생들도 쉽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고 이걸 모아서 그만큼 수익을 올렸다는 거고요. 근데 이 양반이 단순히 옷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메이지머트 회사를 채웠어요. 메이지머트 회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M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해서 크리에이터들을 고용을 했어요. 한 10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은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템플릿을 3D 그 템플릿을 제공해서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거를 거기다 입혀서 그걸 갖고 판매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출이 1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옷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이런 부분까지 더 확장을 시킬 거라고 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아담이라고 그 사이버 가수 이런 게 한 10년 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그런 것들이 또 나와요. 그게 다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지는 가상의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가수는 사생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강원대학교의 김상균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 메타버스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최근에 사례를 설명을 한 건데요. 지금 신입생들이 대학교를 가지 못해요. 그럼 신입생 환영회도 못하고 친구들을 못 만나고 선배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그 학교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캠퍼스를 만들어서 이 메타버스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 신입생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이제 선배가 있는 거예요. 선배가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뭐 대학당이고 여기가 운동장이고 여기가 학생회관이고 뭐 여기가 뭐가 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해주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뭐 온라인으로 만약에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걸 했다 하면은 뭐 총장님 나와서 설명하고 뭐 그 다음에서 온라인 듣다가 대충 그러고 말겠죠. 근데 이거는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친밀감과 소속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별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상으로 어떤 웹이나나 이런 것을 갖게 이 메타버스는 그런 친밀감,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 김상균 교수라는 분의 아들이 뭐 컴퓨터공학과를 다니고 있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자기 아들내미가 뭐 하는 걸 봤더니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만든대요. 그래서 너 게임 어떻게 만들어? 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뭐 물론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있겠지만 실제 게임을 만드는 것도 다른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근데 어떻게 배웠냐면 유튜브에서 배웠대요. 게임 프로그램을. 그리고 게임 중계방송 하는 데서 질의하면 답도 해준대요. 그리고 그림 배경음악 효과음은 취미 공유 플랫폼에서 또 따다가 쓴대요. 그리고 다른 개인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면 또 깃허브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과거에는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배웠었는데 지금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안 가도 게임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뭐가 좋냐면 딴 애들이랑 경쟁 안 해도 돼요.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찾아서 나의 수준만큼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협동하고 능동적으로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평생교육이죠, 일종의.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가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실제 이제 사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아까 뭐 제페토에서 실제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이 블랙핑크를 보러 이 메타버스 제페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이 블랙핑크 애들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자기가 직접 만난 듯한 그런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참 뭐 대통령 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도 이 메타버스에다가 만들었대요. 자기가 제페토에다가. 그리고 하나카드 이런 이제 일반 회사들도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카드를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카페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와서 좀 즐겁게 놀 수 있게. 과거에 밖에서 하던 이런 이벤트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K텔레콤에서는 아이플랜드라고 해서 이플랜드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요거를 갖고 이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제페토 같은 거죠. 모든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랩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인 포크나이트에서 콘서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콘서트 한 번 하면 18억 원 정도 수익을 냈대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안에서 그 콘서트를 열었는데 동시 접속자가 1200만 명. 그리고 수익이 216억 원이었대요. 이 안에서 하는 거. 이게 이제 공연하는 모습이에요. 실제 이쪽에는 이제 화면이 나와요. 그 사람의 실제 동작하는 화면이고 거기에 이제 장치들을 붙였겠죠. 모션 인식하는 장치들을 붙이면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막 이 앞에 모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 막 움직여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공연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데 동시 접속자 1000만 명, 입장권은 무료예요.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디지털 지하를 팔아요. 아바타 옷하고 응원을 팔아요. 그거 갖고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가 끝나고 메타버스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뭐 엔비디아 창업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생활을 많이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유튜브, 페이스북에 광고하지만 나중엔 메타버스에 광고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땅을 팔아요. 거기에 뭐 나름대로 자기 구역이 있고 거기에 건물도 올리고 공연장도 올리고 뭐 게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잖아요. 분양을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사듯이.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뭐 블록체인 팔듯이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김상근 교수란 분이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야, 이게 메타버스가 그냥 애들 놀이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첫 번째로 뽑은 게 이제 지배욕의 확장인데 이게 테라포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라포밍이 이제 지구화를 하는 거예요. 화성 가서.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 화성 간다. 뭐 아마존 CEO 화성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더 멀리 넓은 공간에 대해서 거기 가서 뭔가 내 깃발을 꽂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닌 가상에 따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일종의 그런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 해서 보니까 이제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다. 유희적 인간.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웠던 내용인데, 근데 유희라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일종의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학문, 예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거죠. 메타버스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이 안에서 뭔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발 하라리가 쓴 책,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이 된 인간.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어떨까 했을 때 인간은 기계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기계와 합병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결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상세계, 현실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같이 결합이 돼서 사람들의 생활은 같이 결합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21세기의 주요 생산품은 뭐 자동차, 섬유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뇌와 뭐 마음, 몸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인간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단순히 그러면은 게임하고 노는 것만 하는 거냐? 이제 의사 아까 얘기했던 VR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현실. 이거를 실제 업무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뭐 디자인하고 뭐 설계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상 VR 기기를 쓰고 실제 조립을 해보고, 이건 에어버스에서 실제 이것도 가상으로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계가 고장났을 때 전문가가 그쪽으로 출장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VR을 쓰고 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출장을 안 가도 가능해지죠. 그러면서 실제 앞으로 미래에서는 어떻게 됐냐. 가상 키보드를 누르면 가상 모니터에 글자가 입력되고 공유하고 회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내가 이동도 하게 되면 같이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도 걸 수 있고, 가상 공간에서. 근데 그거를 갖고 이제 오큘러스 같은 헤드셋을 쓰고 한다는 얘기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 내에 그 VR, AR 담당 직원이 6,000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몇 년 내에 아마 이 메타버스는 새로운 그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을 거고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커질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증권 ETF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단순히 뭐 아까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VR 하드웨어 기기, 그 인프라 관련 기기,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관련 기업, 그리고 온라인 게임 기업, 뭐 3D 디자인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공생이라고 할까? 기생이라고 할까? 연관 기술들이 이제 같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전망성이 좋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메타버스를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있다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또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 이렇게 될까?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분석을 해본 건데 왜 젊은 애들은 전부 메타버스에 들어가지? 했을 때 이게 현실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차별이 없대요. 나이, 성별, 직업에 대해서 편향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이 없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데 쉽다라는 거고, 디지털 네이티브, 게임 크루 문화, 뭐 좋아하는 것들 하는 거고, 그리고 가상으로 뭐 원하는 세계를 건설한다. 근데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도 다 가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드라마, 영화보다는. 그러면서는 상당히 거기가 끄떡여지는, 거기다가 돈도 된다. 그 안에서 뭐 돈도 벌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이 메타버스는 상당히 앞으로 유용해질 거다라는 게 그 산업계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온라인 쇼핑인데요.
아마 온라인 쇼핑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여기 이제 사례로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요. TD즈, 뭐 슈퍼겐 코리아,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사무용 의자, 휴대폰 케이스로 해갖고 아마존 티몰 쇼프에서 대박이 났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존에 살고 있는 뭐 우리나라 호미가 잘 팔려요. 뭐 이런 게 참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양말 팔아갖고 월 매출 20억을 올리는 회사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지금 뭐 아마존이나 이런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그 힘이라는 게 대단하고요. 또 관련돼서 어떻게 그 해외 글로벌 커머스를 공략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해서 전문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카페24 같은 회사는 저희 건물에 같은 건물에 여기 지사가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사실 그 온라인 쇼핑몰은 뭐 계속 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쿠팡, 이베이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 거래액이 있고요. 뭐 매년 뭐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고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어그리게이터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존과 공생하는 건데 어그리게이터란 아마존과 같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있는 유망 브랜드를 발굴해서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업체. 그러니까 아마존 내에 유명 브랜드들이 있죠. 파워셀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인수하고 투자해서 거기서 뭔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모델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 코트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벤더들이에요. 그럼 그 벤더들을 어떻게 내가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거냐. 그래야 이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팔았지만 이미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규모가 그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무시하고는 뭐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중국이 지금 뭐 대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 동향을 매월 발표를 해요. 얼마만큼 매출이 있었고,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고, 여기 보시면 남성은 20대, 30대, 뭐 여성도 20대, 30대, 뭐 이런 자녀가 영유아기에 있는 사람,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40, 50대도 온라인 시장에서 많이 영향력이 증대한다. 저도 뭐 쿠팡에서 많이 샀었으니까요. 1년 전만 해도. 그리고 2030 세대는 라이브 커머스로 확대되고 있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중국이 엄청나죠. 라이브 커머스가. 그리고 상품 품목도 이제 못 사는 게 없어요. 그리고 1인 경제 시대에서 수용화, 그리고 배달 서비스, 즉시 배달, 뭐 로켓 배송을 의미하는 거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할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놓은 이제 글들이 몇 개 있어요. 가장 유명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데이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is king at 아마존. 그러니까 데이터로 모든 것들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상품 추천 고도화 이제 이 부분인데요. 홈페이지 내에서 유입 경로, 검색 순서, 탐색 시간, 뭐 회원 비회원, 뭐 이제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 사용자한테 맞게 개인화시켜서 피드를 보여줍니다. 유튜브도 똑같아요. 유튜브도 내가 들어가는 유튜브와 다른 김 과장이 들어가는 유튜브 추기 화면이 다르잖아요. 다 개인화시켰죠. 똑같이 아마존도 첫 화면이 없어요.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구매 전환율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존의 일반 회원은 9.8%, 프라임 회원은 20%에서 30%, 보통 이커머스 평균은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상당히 매출에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구독 경제도 데이터 개인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도 데이터와 개인화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잘하는 기업이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강자가 될 거다. 제가 쿠팡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 다음에 쇼핑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기를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쿠팡에서 떠요, 요새. 그런 정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상품 이런 것들은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근데 인기 상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상품들은
아주 가격을 낮게 이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전제품 아니면 뭐 휴지, 뭐 식품 이런 것들은 가격이 아주 낮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실시간으로 가격 책정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 이걸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이중화 전략으로 가격을 맞춰서 이 가격 탄력성이 낮은 제품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핵심 상품군은 시장 최저가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70%를.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AI 자사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쟁사에서 어떤 가격으로 팔리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낮게 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가 아마존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조금 더 비싼 제품들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까지도 아마 적자일 거예요. 근데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죠. 저마진 전략,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그 트랙을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쫓아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홍콩 TDC라고 코트라 같은 기관이에요. 홍콩에 있는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전시관도 갖고 있죠. 여기가 이제 해외 이베이에 어떻게 홍콩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냐.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자기들이 뉴스레터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트레이더나 리테일러를 통해서 니들이 수출했지만 이제 이베이에 때 직접 진출해라. 뭐 그 얘기고, 거기에 로지스틱스, 캐시플로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베이 서티파이드 웨어하우스라는 시스템이 다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이어 찾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베이에 직접 진출하는 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요걸 갖고 이런 공공기관들도 하고 있고, 저희 코트라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켓 스타트 아마존, 뭐 US, JP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마존 US하고 아마존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틀짜리를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도 쇼피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지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티몰, 쇼피 이런 데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요새는 다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조업체, 무역업체들한테 이 아마존 같은 회사, 쇼피 같은 회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벤더들이 직접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소비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100개 중에 한두 개 성공하고 98%는 다 적자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실제 아마존의 수수료 체계예요. 기본적으로 뭐 셀러 비가 있죠. 수수료가 있고 상품 판매할 때마다 이제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와 관련돼 갖고 재고 처리하고 상품 배송하고 이런 데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품 비용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건 안 팔리고 남게 되면 반품 비용이 또 들어가고, 또 이 재고를 폐기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 이게 다 들어가 보니까 실제 물건이 잘 팔리면 좋지만 잘 안 팔리면 그게 전부 다 적자가 되고 버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백화점, 홈쇼핑 들어가려면 수수료가 뭐 30%, 높게는 40%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온라인 쇼핑몰도 싸지 않다. 이 다양한 비용들, 월 사용 비용, 입점 절차, 판매 수수료, 거기도 프로모션을 또 해야 돼요. 이런 비용들을 다 따지면 오히려 더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공질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되게 쉽지가 않다는 게 현재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다 실제 거래를 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되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하나 봤던 모델인데요.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 린 캔버스라고 해서 이 6가지가 제대로 충족이 되느냐를 갖고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대상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고객들의 문제는 무엇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해결하고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떠한 가치를 이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솔루션, 어떻게 당신한테 이러한 가치를 제공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수익 모델, 그럼 어떻게 돈 벌 거냐, 그리고 채널, 어떻게 고객들한테 접근하고 판매를 할 거냐. 이 부분 6가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 이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린 캔버스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경진대회 가서 발표가 했을 때 이 모델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왜 내 비즈니스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죠. 이제 관련돼 갖고 최근에 스타트업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라인 반품을 해피하게, 해피 리턴스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반품이 엄청나게 또 많이 나와요. 이것도 실제로. 근데 이거 반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1, 2년 전에 들었어요. 미국의 소비자가 아마존에서 옷을 사는데 옷을 한 벌 사요. 근데 9벌을 주문한대요. 10벌을 한 번에. 그래서 10개를 다 입어본대요, 집에서.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한 개 딱 고르고 9개 다 반품시켜버립니다. 그럼 이제 실제 물건을 팔았던 기업들은 황당한 거죠. 다 입어보고 다 반품해버렸으니 다시 포장해야 되고 다시 수속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건데, 고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품업체에 환불을 신청하고 재포장해서 택배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나중에 이제 환불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반품 잘 하기 귀찮은 거죠.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반품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검수하고 환불하고 소비자 응대하고 이게 다 시간과 비용이에요. 소비자도 환불까지 1, 2주 시간이 다 들어가요. 이것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 해줄게, 그거. 네 불편한 거. 해주면서 이제 생긴 회사가 해피 리턴스인데, 이 회사는 이제 미국에 800개 매장이 있대요. 오프라인 매장. 그래서 소비자가 가장 가까운 해피 리턴스로 제품을 가져가서 거기서 그냥 반품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편하죠. 직접 자기가 포장해서 보내고 1, 2주 기다리고 이거 할 필요 없이 바로 받고, 해피 리턴스는 그거 다 모아서 쇼핑몰별로 이제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에다가 다시 반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쇼핑몰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럼 너 수익을 받니 했더니 쇼핑몰 회사들이 여기다 월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월 사용료 내갖고 실제 쇼핑몰 입장에서는 해피 리턴스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이 직접 하던 것들이 훨씬 더 효율화된다는 거거든요. 매출이 더 올라가고 반품 처리 비용이 30% 절감됐다. 이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애들 모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리포트도 해피 리턴스 커스터머 고객이 평균 21%의 비용 절감이 이뤘다라는 게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 있죠? 반품하는 매장. 거기다가 또 새로운 제품들 갖다 온답니다. 여기서 해피 리턴스에서. 그러면은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하러 갔다가 반품 받고 나서 그 돈으로 거기서 물건을 또 산대요. 그렇게 되면 해피 리턴스는 일석이조죠. 제품 반품 받고 새로운 제품 판매하고 이런 어떤 이제 모델도 생겼다고 합니다. 네, 다양하게 이제 온라인 쇼핑들은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B2C 같은 경우는 경쟁 치열하고 상당히 접근하기 이제 어려운 시장이 됐고 이미 레드오션화 됐어요. 레드오션화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B2B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B2B로 바뀐다는 말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점이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이제 해외 바이어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B2B를 이 인터넷 쇼핑몰이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 코트라 같은 기관이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바이어를 찾아갖고 물색해 주는데 우리 코트라 같은 기관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존에서 또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아마존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이제 B2B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존 B2C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아마존 비즈니스도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아마존 비즈니스 고객은 누구냐? 포춘지 1100대 기업 중에 80%가 다 이용을 한다. 그리고 병원도 이용을 하고 있고 정부기관도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니들이 B2B로 팔아라. 제품 하나하나 팔려면 힘드니까 한꺼번에 이제 볼륨, 스탁을 만들어서 팔자라는 거죠. 그래서 셀러 등록하고 프로필 만들고 리스팅해서 판매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B2B를 한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이제 바이어가 필요 없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대신 해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게 아마존 코리아에서
뭐 첫 달 대비 뭐 1000% 성장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바이오더만 기다렸는데 지금은 고객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아마존 비즈니스 통해서 최근 비즈니스 트렌드가 어떤 부분에 대한 주문이 있고 하는지를 트렌드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훨씬 쉬워진다. 바이오한테 의존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아마존 B2B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B2B도 지금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B2C보다 오히려 B2B가 훨씬 더 시장 그 성장률이 훨씬 좋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데가 이제 레인짐이라는 데가 있어요. B2B 전문이요. 여기 장점이 뭐냐? CVS, 월그린, 월마트, 홀세일 뭐 이런 대형 업체들이 우리 바이오로 다 들어가 있다. 이 업체들한테 네 제품을 직접 팔 수 있다. 과거에 월마트 아니면 뭐 타겟 이런 바이오 만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니들이 직접 다 만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보장을 해주진 않아요. 보장을 해주진 않고 뭐 플랫폼 상단에 노출하게 해준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쉽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제품이 업데이트되면 자동으로 이메일도 발송해주고 모두 해주고 컨퍼런스도 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무역 질서도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있죠. 이런 레인지미 같은 회사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프로큐먼트 벤더 관리 시스템이 다 있다고요. 대형 쇼핑몰들은. 그래서 거기에 상품 소싱하는 전문가한테 채택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그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기 힘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벽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없어지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B2C보다 왜 B2B가 더 뜨냐? B2C의 이제 어려움이 이거예요. 아까 소규모 거래인데 물류 창고 이용비 해야 되고 반품됐을 때 재고 처리해야 되고 또 광고비 비용도 높고 상당히 어려운데 B2B로 하면 대량 거래하고 큰 바이어하고 연결되고 재고 처리도 네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지금 소비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뭐 명함 교환하고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바이어랑 시스템으로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사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전 세계 그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규모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2조 7천억 달러가 중국이에요. 작년. 근데 미국이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실제로 38, 24. 3배가 넘어요. 중국의 온라인 시장 규모가. 그래서 미국이 최고로 잘 나갈 것 같지만 실제 뜯어보면 중국이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쭉 이제 시장 규모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5등 정도 하니까 상당히 큰 축에 속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인데 이미 50%를 넘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오프라인 앞질렀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밋밋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유명한 뭐 배우, 인플루언서 이런 애들이 파는데 뭐 신문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광군제 때 뭐 몇 조를 팔았다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라이브 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셜 미디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뭐 중국이 훨씬 더 크죠. 이게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훨씬 더 발전을 했고요. 중국도 이제 B2B가 엄청 세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은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뭐 병원에서 이용을 한다, 정부기관에서 이용을 한다, 뭐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MRO, 그러니까 사무용품,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산업별로는 많이 발전을 안 했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밸류 체인으로 이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의류, 자동차, 뭐 여행은 이제 많이 돼 있고, 과일, 공산품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별로 요게 이제 분화가 되고 있어요. B2B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B2B 시장 규모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사례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B2B, 의류 B2B 플랫폼, 신이유 주자오라고 이제 하는 회사인데요. 이 호치민에 보면 이제 많은 우리나라 봉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 미국 바이어나 유럽 바이어한테 주문받아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품종 다량 품질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품종 소량이죠. 다품종 소량인데 공장이 평균 주문 1000건, 15일 뭐 인도일 이거를 최소 주문 100건, 예상 인도일 7일로 단축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여기도 이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접목이 됩니다. 소비 트렌드하고 매출을 예측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타오바이에 입점한 벤더죠. 200개 중소규모의 판매자.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100개씩 아니면 500개씩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만에 제품들이 생산이 돼서 이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류, 봉제 시장이 또 분화가 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악성 재고라든가 뭐 판매량 예측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대량 생산 체계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의류 B2B 플랫폼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ABB라고 하는 이제 엔진 기계 부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건 완전 정말 그 산업용 바이어 뭐 이런 데들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약 7% 정도가 온라인 B2B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구매, 제조, 설계, 마케팅, 금융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같이 결합을 시키고 있어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상당히 해결하고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중국의 B2B 유니콘 기업이에요. 13개가 됩니다. 유니콘 기업이. 그러니까 B2B 플랫폼으로만. 그럼 다양한 산업으로 분화가 되어 있죠. 이 산업으로 이제 분화되어 있는 B2B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보도 제공을 같이 해주고요. 창고 서비스도 같이 결합이 돼요. 물류 서비스도 같이 결합이 되고 금융, 돈도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주는 서비스가 이 B2B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바이어 한 명한테 거래하는 건 훨씬 더 장점들이 많은 거죠. 이 B2B 플랫폼 내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폐쇄형으로 큰 기업들이 갖고 있던 벤더 관리 시스템들이 이러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로 오픈이 된다는 뜻이에요. 점점 오픈이 되고 그 안에서 경쟁을 시키고 그 안에서 모든 기업들이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만 알고 있는 바이어, 나만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겁니다.